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리를 직접 걸어보니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닌 거대한 문명의 정체였습니다. 수천 개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대한 쇼핑몰은 인적 하나 없이 정적만이 흐르며 빼곡한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유령들의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텅 빈 공간들보다 더욱 우리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공포는 우리가 믿고 사용하던 중국산 기술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도로를 누비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일 수 있다는 의혹이죠. 차량 곳곳에 숨겨진 센서와 카메라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가 유사시 중국 정부의 명령 한마디에 원격으로 통제되어 테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부인 항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크레인조차 원격으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안보 위기의 이면에는 중국 내부의 처참한 경제 현실이 숨어 있으며 특히 국가적 야심작이었던 전기차 산업은 파멸적인 과잉 생산에 직면했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우후죽순 생겨났던 수백 개의 업체들은 이제 수요가 끊긴 시장에서 서로를 잡아먹으며 비참하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공장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 차량들이 녹슨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는 단순한 재고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썩어가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전 세계 시장으로 아주 헐값에 강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수출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전 세계 제조업의 뿌리를 흔들며 각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거대한 관세 장벽을 쌓게 만듭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중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평생을 바쳐 모은 인민들의 자산이 순식간에 먼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집값 폭락은 곧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활기를 찾아야 경제가 살아나겠지만 미래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자산의 증발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철저하게 닫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시진핑 정부가 보여주는 대응 방식은 과거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매우 기괴하고 위험한 방향입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써서 인민들을 달래는 대신 중국 정부는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자체를 국가 안보와 체제 유지 뒤로 밀어냈습니다. 굶주리는 인민들의 삶을 돌보는 대신 그들은 항공우주와 반도체,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전략적 분야에만 모든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힘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대한 군사 요새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나 국제적 평판보다는 공산당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 서방 세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모든 정책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국가의 경기 침체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평화로운 경제에서 냉혹한 안보의 시대로 급변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기차는 달리는 스마트폰과 같아서 차량에 장착된 수십 개의 센서와 카메라가 주변 모든 환경을 초단위로 스캔하고 기록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들이 중국의 보안법에 따라 강제로 국가정보국에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요 군사기지나 정부 청사 근처를 지나가는 중국산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은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이동식 정찰 위성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를 높이는 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자국의 핵심 정보가 중국 서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스파이 의혹은 비단 자동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의 가전제품부터 도시의 스마트 인프라까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중국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한때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던 전기차 산업은 이제 기업들의 거대한 묘지로 변해가고 있어 충격을 줍니다. 정부의 눈먼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급조되었던 수백 개의 브랜드들은 기술력 부족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산한 업체들이 버리고 간수만 대의 신차들이 풀숲에 방치되어 썩어가는 전기차 무덤의 풍경은 중국식 과잉 투자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리한 확장을 거듭하던 업체들이 무너지며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는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조차 출혈 경쟁을 견디다 못해 제품 가격을 미친 듯이 낮추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산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중국의 대도시를 상징하던 화려한 쇼핑몰들은 이제 명품 매장 대신 임대문의 스티커가 붙은 텅 빈 유리창들로 가득 차 적막함만 흐릅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내수 시장의 실종으로 이어졌고, 한때 쇼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배달 기사들만이 분주하게 오가는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만이 남았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반토막난 수많은 가정은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식비까지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아파트 단지들이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방치된 모습은 중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오히려 통제와 규제의 고삐를 더욱 강력하게 쥐고 있습니다. 경제 수치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간 기업들은 창의적인 혁신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기에 급급합니다. 자본주의의 장점만을 취해 급성장했던 중국이 이제는 스스로 그 동력을 끄고 다시 과거의 폐쇄적인 계획 경제 시대로 회귀하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는 결국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국가의 통제 아래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경제 성장을 통해 정당성을 얻던 시대를 끝내고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위험한 민족주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외치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화려한 구호 이면에는 인민의 복지보다는 국가의 생존과 패권만을 위한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의 열매가 어느 정도 가계로 흘러들어갔지만 이제 모든 자본은 공산당이 지정한 소수의 전략기술 분야로만 독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와 항공우주 산업에 쏟아붓는 수조 원의 예산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정작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선군 정치의 경제판 모델로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얻은 자원으로 국가의 근육인 군사력과 기술 통제력만 키우는 방식입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왜 갑자기 당의 철퇴를 맞고 고개를 숙였는지 우리는 그 맥락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공산당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통제의 안정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며 당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너무 커져버린 민간 자본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자리에 당의 지침을 따르는 관료적 사고만 남게 되자 중국의 경제 생태계는 급격히 활력을 잃고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끼며 중국 시장에서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는 차이나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 년간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활용하던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공급망의 안전을 위해 베트남이나 인도,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효율이 아닌 디리스킹, 즉 위험 제거로 바뀌었으며 중국은 그 위험의 중심에 서게 된 서글픈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급망의 단절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이며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이 막히자 중국은 쌍순환이라는 이름의 고립적 자급자족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소외된 자급자족은 결국 기술적 정체와 생산성 저하라는 nem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내부적인 고통 중 가장 뼈아픈 것은 바로 청년들의 절망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청년 실업률은 중국 사회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배달 일을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누워버리는 탕핑 문화는 노력을 해도 미래가 없다는 청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공부에서 성공하라는 국가의 약속이 깨지자 청년들은 이제 체제에 대한 냉소와 무력감에 빠져들며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촘촘한 디지털 감시망을 가동하며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설치된 안면 인식 카메라와 사회적 신용 점수 시스템은 중국을 거대한 디지털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주는 대신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게 했던 과거의 사회적 계약이 파기되자 남은 것은 오직 첨단 기술을 동원한 강압적인 통제뿐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중국은 이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거대한 블랙박스가 되었으며 정보의 불투명성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붕괴하는 경제 지표보다 그 속에서 변질되어가는 중국의 국가적 본질과 그들이 선택한 위험한 생존 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제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한 파도로 돌변했습니다. 유럽의 거리에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현지 자동차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글로벌 분업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신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항만에 설치된 거대한 중국산 크레인들은 평상시에는 물류의 핵심이지만 유사시에는 데이터 수집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줍니다. 중국산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원격으로 조작되어 전 세계 주요 항구를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다시금 붉은 유전자를 강조하며 공산당의 이념적 순결성을 경제적 풍요보다 앞세우는 근본주의적 회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식 자유주의 사상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은 중국이 서방 세계와 정신적으로도 결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전쟁 준비라는 표현은 경제 위기를 외부와의 갈등으로 돌파하려는 위험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가 기술 패권을 쥐었을 때 벌어질 일들을 목격하며 세계는 중국을 향한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디리스킹을 통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움직임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젊은 층 사이에서 번지는 극단적인 애국주의, 이른바 소분홍 현상은 중국 정부가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대감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강화되는 공안 정치는 인민들에게 빵은 줄 수 있어도 인간다운 존엄은 줄 수 없는 체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제 중국의 미래 먹거리인 신삼종 산업, 즉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은 경제적 도구가 아닌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으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중국몽은 이제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루가 되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국가주의적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투쟁을 일상화하는 중국의 새로운 국가 기조는 과거 등소평 시대의 도광양회가 완전히 끝났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죽으면서 전 세계 명품 브랜드와 소비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체제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독자적인 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WTO 체제는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이제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상수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국제법과 자유무역이라는 규칙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규칙보다 힘의 논리가 앞서는 냉혹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일방적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현상은 이제 경제가 정치적 협박의 수단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아무리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안보와 생존을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가 시장에서 배척당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뢰와 공급망, 그리고 부동산과 내수라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네 가지 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 중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흔들림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커들의 발길이 끊긴 관광 산업 역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이 내부의 경제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를 향해 더욱 공격적이고 위험한 대외 정책을 펼칠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내부 모순에 직면한 독재 체제는 인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민족주의를 자극하거나 외부의 적을 설정하곤 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국가가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가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보상받는 동화 같은 세계가 아니라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던져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자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비관론에 빠져 있기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정교한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칠고 위험한 현실에 맞춰 국가와 기업의 모든 역량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거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에게 지금의 변화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시험대와 같습니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이제 공급망과 첨단 기술, 그리고 국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사례가 보여주듯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래가 순식간에 국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구멍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유사시 우리의 주권을 상대방에게 저당 잡힌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자산만큼은 반드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기술 자립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의존하던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공급망을 넓히는 리스크 분산이 시급합니다. 거대한 경제적 번영이 영원할 것 같았던 중국의 황금기는 이제 끝났으며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의 협력이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대결은 체제의 생존과 패권을 걸고 벌이는 물러설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인류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았던 중국의 만리 방화벽은 이제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는 서방의 실리콘 장벽과 충돌하며 거대한 균열을 만듭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보편적 가치가 중국의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과 부딪히면서 세계는 거대한 이념적 단층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들려오는 군사적 긴장감은 경제적 위기가 언제든 물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를 전 세계에 확산시킵니다.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라는 이름의 경제적 폭격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전 세계 기업들의 공급망 지도를 매일같이 새로 그리게 만듭니다. 중국발 공급망의 불안정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저성장을 초래하며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렴하고 효율적이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은 이제 안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야심찬 1대1로 사업은 참여국들의 부채심과 반발에 부딪히며 중국식 팽창주의가 가진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절대 권력을 향한 투쟁과 숙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찬양만이 가득한 사회에서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날 리 없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쇠락을 예고하는 전조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재앙은 중국이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분배의 한계가 오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더욱 극단적인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감시 체제는 인민의 저항을 물리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나 마음 깊은 곳에 불만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동맹은 중국을 촘촘하게 포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고립적 행보는 전 세계를 긴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 사이에서 한국은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와 독보적인 기술력만이 유일한 생존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붕괴하고 외부적으로는 팽창하려는 중국의 이중적 얼굴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국가만이 다가올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텅 빈 거리와 쇼핑몰은 단순히 한 국가의 불황이 아닌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질서 재편의 전조입니다. 경제 논리가 안보 논리에 먹혀버린 이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주던 저렴한 축복의 시대가 끝나고 신뢰와 가치를 지불해야만 하는 값비싼 생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국에게 지금의 위기는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민주적 투명성을 세계에 증명할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통제와 폐쇄로 자멸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개방과 혁신을 통해 더욱 단단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을 비난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의 전략적 패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정교하고 안전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며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한국은 이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며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의 달콤한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기업과 국가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상수를 넘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갈라지는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만 합니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며 국가 안보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내부적 모순이 폭발하여 외부로 번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억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패권만을 쫓는 체제는 결국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베이징의 쇼핑몰은 화려했던 시절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이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견뎌낼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은 감수해야 할 비용이며 이를 아까워하다가는 더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 혁신이 멈추고 감시가 일상이 된 사회는 결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중국의 사례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자유와 창의가 살아 숨쉬는 체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엔진임을 믿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던 한국인들의 DNA는 이번에도 거대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승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냉철하게 분석하며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 거친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들이 주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멈춰버린 성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한 권력이 만들어낸 처참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 파트너로서 당당히 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